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가 그럼 얼마큼 발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4가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는데요. 2.6, 4.5, 6.5, 8.5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암울한 것을 뜻하는데요. RCP 4.5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저감을 해서 좀 궁극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8.5는 지금 쓰는 거대로 계속 써서 기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0년 단위로 세종은 약 28mm씩 증가할 수가 있다. 그건 결국 침수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연평균 기온을 따져보면 연평균 기온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 높이를 따져보면 10년 동안 0.5도씩 증가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평균 기온의 증가는 증발산을 촉진시키고 결국 가뭄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암울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물관리 정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에 안전한 사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물 이용에 대한 합리성을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역의 하천성,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물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실의 송영호입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아마 첫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주제는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물관리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물복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그간의 성과 진단,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향 방향인 통합 물관리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 시에서 해야만 한 중점 과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크게 물순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물순환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자연유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충분히 땅에서 그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히 스펀지와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수도 형성하고 하천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지만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도시화가 진행되고 대부분이 불투수 면적으로 발달하면서 빗물은 빠르게 경사를 따라서 하천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단시간 안에 하천으로 모든 강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는 더 높은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자원에 대한 부존량, 특히 물순환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복지는 말 그대로 간단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그 재화 대상이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크게 언제나 높은 수준의 혜택에서 배제자 없이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소득, 계층, 세대에 관계없는 형평성과 그리고 기후변화로부터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건강성 그리고 쾌적한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안정성이 3가지가 궁극적으로 동시에 실현되어야만이 물복지가 달성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사실 우리나라가 90년대 이전에는 역시나 개발정책 위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물을 공급받기만 하는 대상이었다면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2000년도 초반에 태풍 루사와 매미와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물 안보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수도 보급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이미 농어촌에서도 상수도 보급률이 85%를 넘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는 이 물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복지 지수라는 것들은 하나의 지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느 이론에서 하는 그 위험도 평가 체계와 관련된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래에 보시는 이 26가지의 지표들을 모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와서 저는 사실 오기 전에는 수자원을 전공하고 특히 침수를 전공을 하면서 정책연구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가장 연구원에 오자마자 뽑아놓은 이 지표가 빠르게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지표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공부한 것들을 위주로 이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복도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성시가지와 같은 조치원이 있습니다. 조치원에 대해서 상수관망이 언제부터 공급이 됐나 찾아보니까 1935년도부터 상수관망이 공급되고, 특히 이 조치원에 대해서 이 노후된 상수관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조치원 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세종시가 막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2013년도에 대한 불투수 면적 비입니다. 약 13%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에 조사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빼곡히 회색으로 많이 채워졌죠.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된 상황이죠. 문제는 불투수 면적이 전국 단위로 따졌을 때 25%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적이나 사후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4기가 됐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는 2기와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4기는 이미 어쩔 수 없으니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1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시에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기성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자연이역이라고 일컫는 임야, 전답, 하천을 더한 값을 뺀 나머지 수치를 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세종시가 이제 25% 정도에 육박했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률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현재 세종시가 받고 있는 상수도 공급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광역은 K워터를 통해서 천안과 청주를 통해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아래에 지방이라고 써져 있는 건 대전의 월평정수장과 신탄진정수장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건 개인 연구자로서는 물그릇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상수도를 사와서 우리는 다시 또 팔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세종시는 유일하게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 상수도의 급수 계약 건수가 아주 높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보급률이라는 건 인구의 성장률과 항상 비례해 왔습니다. 근데 세종시의 수도 보급률을 대전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와 수치를 비교해보면 대전시는 99.9입니다. 어딜 가도 수도가 있고 틀어도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개념인데, 세종시는 가파르게 올라와서 97.9%,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반대로 따지면 2.1%, 38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직도 8,000명 정도는 수도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다음은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의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정수한 과정이 정수처리장입니다. 그럼 정수가 된 물은 무조건적으로 팔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수도전을 통해서 공급받는 물의 비율이기 때문에 다 돈으로 계산되는 비율인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6.6%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오는 과정 속에 6.6%의 비용이 땅속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급수인구와 유수율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적 관망 관리 시스템이나 블록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입니다. 현실화율은 말 그대로 막대 그래프에 보시면 대전은 차이가 거의 없고 세종은 좀 차이가 높습니다. 말 그대로 이 수치로 따져보면 세종은 수도를 977원에 사서 시민한테 790원에 팔고 있는 것이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단가는 누가 메꿔주냐?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메꿔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건 결국 부담해야 될 재정 능력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조금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 과정 속에서도 사실 물 관련 공무원 수가 여기 계시는 치수방재과장님도 계시지만,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상수도 인력만 비교해 봤을 때 대전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484명, 세종시는 수도과 2개과로 체제해서 39명, 약 12.4배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의 능력은 상당히 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뭄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에 대한 공급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가뭄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어차피 비가 안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거 정말 멍청한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상은 가뭄이라는 건 사실 기상학적, 수문학적, 사회경제적 가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비 피해가 많이 나서 그 문제가 갖고 있지만, 사실 전라도나 경상도 도서 지역으로 갈수록 제한급수를 오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도밖에 물이 안 나오고 찬수차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세종에 대해서 가뭄지수를 산정을 해보면
2022년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세종시도 극한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을 판단하는 전 세계적인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수들을 지형적 지수나 강수량 지수 그리고 토양 수분 지수 이들을 고려한 한국형 지수를 모두 고려해봐도 세종은 가뭄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따졌을 때 가뭄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그 충남 서부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세종이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역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가뭄지수를 산정하면서 놀랐던 것들은 이 막대 그래프는 세종시 연서지점의 과거 관측 가물량입니다. 근데 이 2021년을 기준으로 과거 20년과 최근 10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 연평균 강수량이 10% 이상 감소하고 있고, 문제는 2021년 하나만을 보더라도 1년 동안 막대 그래프를 기준해서 1100mm 정도가 비가 왔는데, 문제는 1100mm 중에 절반이 6, 7, 8, 3개월 동안 내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9개월을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인 것이죠. 상당히 관리액이 중요하다. 가뭄에 대한 것을 하면서 이변량 통계 분석이라는 가뭄에 대한 심도와 발생 빈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비가 몇 년 빈도라는 거 하는 건 확률의 역수인데요. 그걸 따져봤을 때 세종은 크고 작은 가뭄이 약 한 10번 이상 발생했고 10년에 한 번씩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안에 보시는 지금 2021년도와 30년을 기준으로 40년도와 50년도를 미래 예측을 해봤을 때 세종은 가뭄에 대한 수질 취약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가뭄 취약성이 더욱더 극심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물그릇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의 피해액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안전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에는 10년 동안 17건의 풍수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수재해입니다. 그 피해액은 18.7억 원이고요. 수재해가 발생한 것을 점을 찍어서 도식화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치원 지역에 항상 수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작년에 왔을 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침수 위험도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8월 8일에 서울시에 내렸던 비가 80년 빈도라고 하는데, 세종시에 50년 빈도의 비를 넣었을 때 이렇게 조치원역 인근을 중심으로 지하차도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거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 제공을 해서 실제 환경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하수정비 중점 사업에 예산을 다운돼도 충분히 큰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실 하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수문에 대한 운영인데요.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놀랐던 것들은 다른 지자체를 가면 비가 올 때 이렇게 뛰어가서 수문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능화라는 단어를 좀 더 부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홍수예경보호 4단계 기준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대한 4단계 기준을 현재 과제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수위 운영과 유수지로 들어오는 유량을 예측하면서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 내용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장의 오염도인데요.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인접하는 하천 중에 미호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호천이 금강에서 있는 모든 하천 중에 물이 가장 더럽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미호천은 사실 가장 멀리 안성에서부터 음성, 진천, 증평, 천안을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세종으로 오는데요. 가장 억울한 건 이 하천마다 대표 관측 기점이 항상 하천 말미에 있다 보니까 세종이 그 오명을 다 뒤덮고 있는 것이죠.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오염 치료와 모든 지점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인데요. 수치로 보더라도 미호천이 모든 수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왜 표현을 했냐면, 이미 흐르고 있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정체하천이나 호수 특성을 갖고 있는 하천보다 수질이 높다는 건 비단 우리 지자체만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진천이나 청주 위쪽만 가더라도 농경지에서 뿌려대는 비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여기까지 흘려내려고 있다라고,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3장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조천을, 우한에서 좌안의 조천을 바라본 그림인데요. 앞서 발표하셨던 이재인 박사님이 드론으로 찍어주신 그림입니다. 물건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비가 올 때마다 자주 보는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이 기상청 그림으로 보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8월 8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뉴스 특보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국립기상과학원에 있는데
그냥 가끔 전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말 못해먹겠다라는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왜냐면 정말 좁은 땅덩이에서 어디는 호우주의보인데 어디는 강풍주의보이고 심지어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죠. 기후변화라고 일컫는 것들은 전 지구적이라고 하지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큼에서도 이 폭염주의보가 발생하고 강풍이 발생하고 비가 많이 온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가 그럼 얼만큼 발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4가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는데요. 2.6, 4.5, 6.5, 8.5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암울한 것을 뜻하는데요. RCP 4.5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저감을 해서 좀 궁극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8.5는 지금 쓰는 거대로 계속 써서 기후가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0년 단위로 세종은 약 28mm씩 증가할 수가 있다. 그건 결국 침수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연평균 기온을 따져보면 연평균 기온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 높이를 따져보면 10년 동안 0.5도씩 증가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평균 기온의 증가는 증발산을 촉진시키고 결국 가뭄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암울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물관리 정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에 안전한 사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물 이용에 대한 합리성을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역의 하천성,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물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존량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세종시 대표 연평균 강수량이 1238mm이고 이를 세종시 면적에 곱하면 우리는 세종시 수자원, 1년 단위 수자원 총량은 5억 7,500만 톤이죠. 그 중에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양은 약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1.3%는 뭐냐? 고스란히 하천으로 가서 떠내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표 출량과 기저의 출량도 중요하지만 빗물 이용이나 하수 재이용,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세종시 수자원 총량을 세종시 인구 38만 명을 나눠보면 인당 1,500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1,500톤 정도는 OECD가 말하는 워터 스트레스 국가. 이거를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 부족 국가라고 예전부터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이 이 개념에 속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 이용량의 목표를 8%에서 15%로 높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수 재이용을 기존 값에 40% 증대시켜야 하고 지하수 이용을 기존 값에 60% 증대시켜야 되고 깁스시설, 빗물 저금통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기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부치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 과제입니다. 저는 이 물 이용에 대한, 특히 대체 수자원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물산업에, 우리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세종에 유일하게 물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물산업에 대한 기술도 좀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 안전, 지속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 환경, 비전오염이나 기류하천에 대한 오염물 관리가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서나 사실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가 더 높게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생태의 역사적 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논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세종시의 물 관련된 기본 계획이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계획을 만들고 각각의 기본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종시 사회안전망 확대 강화인데요. 이 그림은 싱싱장터입니다. 제가 그냥 뜬구름처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저도 역시 싱싱장터 도담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도담점에서 과연 이 물품들이 어디서 오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멀게는 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식물의 생육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사실은 모든 물은 비용을 통해서 지출을 하고 그걸 공급받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는 그 물을 깨끗하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유일하게 물 중에 값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우리가 녹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녹조가 얼만큼 위험한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딱 찾아보니까 매년 세종시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경남 양산과 부산 다대포에서도 이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가 떠내려가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녹조 문제가 불거진 건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녹조에 대한 실질적으로 얼만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발표 자료에 없는데 2022년도에 그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제가 공부했던 그 연구 논문 분야에서 가장 탑티어 저널에 그 메인을 장식했던 논문인데요. 이 녹조가 수생물 섭취기나 기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흡기를 작용하고 이를 통해서 심장 손상이나 대사를 저하시킨다는 위험도 높은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물이라는 것들, 그 농업용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대 강화에 대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분석에서 쓰는 패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대시민 서비스 미션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의 이념과 대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 부족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그 분쟁은 사람 대 사람일 수도 있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대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과 조정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관리 기술과 산업에 대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순환 혹은 물기술 산업에 대한 육성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환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저의 중점 과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